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책톡.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은 한낮의 책처방 코너로 찾아왔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4번째 사연이네요, 벌써. 한낮에 아주 떼양볕 날씨에 오늘 이렇게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한낮의 책 처방지기 도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방지기 도아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망원동까지 와주셨어요. 한번 어차피 오고 싶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날씨가 아주 뜨겁기는 한데 그쵸. 그래도 역에서 가까운 편이라서 네, 햇빛 많이 안 쬐고 바로 그래도 들어왔어요. 다행히 역에서 여기 오는 길에 좀 그늘이 조금 있죠? 네, 맞아요. 네, 그곳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늘에 잘 숨어서 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오늘 그 고민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 이전 고민 사연에 댓글이 좀 달렸더라고요. 아, 봤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 읽기를 조금 먼저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너무 웃겼잖아. 아, 진짜요? 근데 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네. 그리고 그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들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책 친구 중에. 네. 그래서 얘기를 또 해주신 게 있어서 이제 이 의견들을 좀 남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떤 직전에 이제 저희가 댓글이 달린 사연이 뭐냐면, 예의 없는 선임이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이었고, 이제 30살 후배로 입사하신 사연자분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1년 선임인 선배는 22살인데, 이제 이 선임 때문에 힘들다가 고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가이드를 좀 조언을 드려봤었거든요. 책도 추천을 2권을 해드리고. 근데 그거에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이제 첫 번째. 그거 너무 웃겼어. 아, 진짜요? 첫 번째 댓글은, 혹시 도하님 선임분 언니신가요? 22살 선임분의 언니 아니신가요? 이런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니에게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거의 이모 수준인데, 네. 실제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네. 네, 그냥 사연에 충실했다. 네, 충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전혀 언니는 아니고요. 네. 약간 이제 선임 편을 너무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편든 게 아닙니다. 편든 게 아닙니다. 진짜 네. 사연자분 마음 편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군요. 진짜 네. 편든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이제 답변을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댓글은 좀 되게 길게 써주셨어요. 정성껏 써주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그 아이디가 좀 이게 어렵게 유튜브 댓글이라서 이제 읽기가 좀 어려워서 유저 KF12K 뭐 이런 님이 네네.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저라면 어떤 경우든지 신경 끄고 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 일 한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연자분이 물어봤던 게, 자기에게 자꾸 거슬리게 하고 예의 없이 구는 선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선임과 대화를 해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주셨었는데, 이 사연에 댓글을 주신 분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한다를 선택을 하셨어요. 조언을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면 첫 번째, 일부러 모멸감을 줬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니까 신경 쓰거나 잘 지낼 필요도 없으니 신경을 끄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굳이 그거에 대적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가 아니고 우연이다. 이게 이제 약간 도원님이 그때 의혹을 맞아요. 주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 신경을 꺼라. 그리고 세 번째, 고의든 아니든 무례해서 불편하다면 불쾌한 언행을 하거나 말거나 내 안에서 받지 않고 거절하면 될 듯.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게 할 때랑 선을 너무 넘으면 더 지속하지 않게 선을 그을 듯.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투나 뭐 문서 한 손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하다 생각하면 미러링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그럴 재능이 있다면
그냥 엄청 친해져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펜듈럼 얘기할 때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이런 반응의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성껏 자신의 의견을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 완전 너무너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네. 네, 이게 감정이라는 게 음. 진짜 어디선가 나오는 이 반응이잖아요. 음.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상태가 보통은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어떡할 건데를 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너무 간단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감정을 딱 누르면 이게 평평해져서 되게 그냥 쉬운 게 돼버려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정말 현실적인 팁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또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도아님이 가져와 주신 이 사연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오늘의 그 고민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민 있거나 힘든 거 친구한테 얘기할 때 헉 괜찮아? 헐 이런 반응만 하면 그 뒤로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나는 친구 고민을 정말 내 일처럼 진지하게 고민해주고 들어주는데 막상 내가 얘기할 때는 친구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느껴져서 현타가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내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이렇게 궁금해졌다는 이제 이런 사연인데 어떠세요? 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읽고서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고민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호아님은 어떠세요? 네, 지금 듣고 있던 수린도 막 웃으셨는데 저쪽에서 막 폭소가 지금 터지고 네. 있는데요. 방청객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아니, 실시간 반응이 오니까 재밌네요. 네, 재밌죠? 저는 이 고민이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제가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아, 진짜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면 되게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막 이렇게 "헉, 그래? 막 이러면서 막 해결하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마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맞아.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약간 난 상담사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진로 고민을 할 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해요. 되게 이제 내일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아니면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떻지?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물론 저는 이제 쌉티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 적으로 좀 더 기우는 경향이 있지만 근데 저도 고민 얘기를 많이는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고민을 굳이 말한다는 건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이거를 그래도 터놓고 싶고 뭐 이야기를 그래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뜨뜻미지근하다? 정말 실망이야. 정말 너무 큰 실망이야.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 제가 이미 이 사람의 고민을 한번 들어줬던 경험이 있는 상태였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되었다 하고 생각했기 제가 때문에.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그렇게 경험도 얘기했겠죠? 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 그쵸. 정도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관계야 라고 이제 나는 판단을 했는데 근데 상대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는 하지만 뭔가 생각보다 너무 어떡해만 하면 뭐라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네. 만약에 이제 도아님이 이런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털어놨어요. 예를 들면 A에 대해서. 그럼 그때 바라는 리액션은 뭐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어떻게만 하잖아요? 네.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해결책을 주잖아요? 아니 네. 들으라고 이렇게 해결은 내가 하는데 들어주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사실 생각해보긴 해야 돼요. 각자가.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한번 이 고민을 이제 도아님이 알려주셨을 때, 적어봤어요, 이거를. 이 사연자분이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신 거구나. 제가 의지하고 싶은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걸 왜 친구한테 털어놓고 싶었을까? 이게 일단 저는 궁금했고, 그 이유가 바라는 게 있어서인데, 뭘 바랬을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하나는 공감이나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서, 내가 이런 고민을 느꼈어, 혹은 이런 상황이 어려워 라고 했을 때, 내 괴로움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고 싶거나, 너 진짜 힘들겠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되게 너의 마음이 좀 요즘 상황이 어렵겠다. 이런 동질감과 공감을 원하는 건지, 사연자분이, 아니면 정말 해결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건지,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둘 다 바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일단 좀 궁금했어요. 사연자분은 과연 공감을 원하시는 걸까? 해결에 대한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언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나는 A와 B에 대한 두 가지 답을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싶은 건지, 그게 저는 되게 좀 궁금했어요. 이 고민 상담도 이 종류가 있잖아요. 음. 이렇게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그랬구나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음. 근데 너라면 어떨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를 물어보면 그거는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하는 과정인 거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가 있거든요. 우쭈쭈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다 필요 없고 그냥 네. 너무 힘들겠다. 그냥 이거 공감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문득 들어가지고. 그럼 그 공감이랑 다른 우쭈쭈는 뭔가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를 해놨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되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한테 뭔가를 털어놨어요. 그러면 이거 공감받고 싶다고, 보통은 공감받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감을 해줬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나? 있으세요? 왜냐면 공감은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을 잘 몰라요. 공감을 해줘봤자 별 도움 안 되니까. 잘 들으셨죠? 도아님 주변 지인분들은 공감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나 진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어떤 놈이야? 누가 그랬어? 힘들었어. 이런 거는 공감이랑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고충을 인정해주고 좀 편을 들어주는 그런 액션? 편 들어주는 거. 그 정도? 이건 이제 공감이랑 또 약간 다른 느낌인데 언니나 엄마가 할 것 같은 느낌의 접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이 열과성을 다한다는 거는 이 사람과 친밀관계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사연자분이 그 실망을 한 포인트는 뭔가 사실 그 텍스트가 아니라 전반적인 태도에서 그게 우러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바라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다. 정말 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이거를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정도를 바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적극적인 조언이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가이드나 그런 충고나 그런 게 정말 필요해서 묻는 고민 상담일 수도 있겠고, 또 도안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로에 오로지 위로나 오로지 인정. 내 고민이 고민이라는 걸 자체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만한 타당한, 내 감정에 대한 타당성을 타인에게서 어쨌든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들었을 때 어떤 처방을 좀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아까 도안님께서 뭐 고민이 있을 때 친구들한테 상담 뭐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잘 안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고민을 그래도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저한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안에서 내가 정말 가진 문제가 실체적으로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전 타인한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유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뭐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뭐 결핍이라든지 뭐 그런 내 행동에서 오는 내 행동과 마음에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 환경적으로 내가 지금 이 환경이 버거운 건지 뭐 내가 지금 답을 찾고 싶은 건지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지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같은 케이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은 건지 그걸 일단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민이 된다는 건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치. 그러면 나 마음이 편치 않네? 그럼 내가 왜 마음이 편하지 않지? 어떤 게 지금 가장 난 불편하지?를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좀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편이에요. 빈 종이에다가 내 기분을 일단 내키는 대로 적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가 연관된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아니면 상황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저의 뭐 육체적인 아픔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다 나열을 해보고 그 관계를 좀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사람인지 혹은 정말 해결책에 대한 고민 자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행동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저도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고민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조언이 필요할 때만 저는 좀 꺼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조언을 해줬으면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근데 내 안에서 내가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 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혹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보여? 내가 못 발견한 문제를 넌 혹시 보이니?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저의 경우에는 먼저 내 안에서 정리를 한 후에 정말 조언이 필요할 때 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한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이 원하는 공감이나 내 편 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책을 읽습니다. 혼자 다 알아서 한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기도 좀 웃고 계신데 책을 읽는 게 혼자 해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책은 타인이 썼잖아요. 진짜 이거 너무 웃겨. 이거. 근데 이게 책은 그 일방 소통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대화인데 저도 독서가 작가와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편지가 나한테 왔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답장을 보내진 않잖아요. 네. 나 혼자 답장을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갠소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과정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혼자 네. 알아서 대부분 해결한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한 권만 보지 않고 여러 권 여러 명이랑 보면 대화하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한 절반 정도의 솔루션이 나왔네? 혹은 솔루션은 안 나왔는데 공감은 돼.
그럼 일단 여기서 감정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그럼 이건 솔루션 쪽으로 좀 접근할 만한 책은 없나? 했을 때 그런 케이스가 들어갈 만한 진짜 실질적인 책을 찾는다거나 이건 이제 업무적인, 갑자기 궁금해서, 업무적인 고민이에요?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이런 인간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비즈니스, 뭐 건강, 전부 다? 정신적인 거 다. 와우. 네, 그런 편이에요. 근데 그나마 제가 이제 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잖아요. 아체토 그 심야 북살롱에서. 그리고 이제 저랑 아체토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수린과도 책을 같이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근데 책을 같이 읽는 친구랑 대화를 하면 조금 더 생산적인, 제가 바라는 생산적인 대화가 좀 더 빨리 되더라고요. 뭔가 출발점이 같아진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리액션을 해주더라도 저는 이제 감정적인 걸 충분히 많이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오히려 저는 저한테 뭐 조언이든 충고든 아니면은 그런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에 대한 예시든 그런 레퍼런스가 있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나눴던 사이니까 그 매개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빨리빨리 더 그런 피드백이 효율적이다. 네,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근거 있는 얘기들이 오가니까 질이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뇌피셜은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더라고요. 아, 웃겨.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대화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성장을 하면서, 아, 내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생각 정리가 빨리 되는구나.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캐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랑 20대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랑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뭐 모임도 많이 나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는 이 진행이 뭔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경우가 돼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약간 내 대화의 도구가 되는 느낌이 들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아예 어떻게 하냐면 그 워드든 뭐 일기장이든 약간 질문 형태로 쓰는 거예요. 뭐 도아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셀프 인터뷰 같이. 셀프로 그냥 대화를 근데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서만 하면 이렇게 쫙 정리가 안 되니까 네. 이제 쓰는 거죠. 네. 키보드로 하든 그냥 이제 펜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쓰면서 셀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하기도 하는데 가끔 진짜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좀 치우쳐 있을 때는 이게 내 안에 쌓여 있으면 이걸 내보내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전에는 막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친구들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얘기를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안 하고 글을 쓰고 또 일기 같은 데다가 글을 쓰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전화 상담 같은 거를 그 심리 상담을 이용을 해요 저는. 네. 최근에는 뭐 그렇게는 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근데 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되게 힘들 때 아예 그렇게 상담을 받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막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너무 엉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버려야 되는 감정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쏟아내는 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조금 이 단어가 좀 익숙해졌잖아요.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쓰고 싶진 않으니까 심리 상담을 아예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돈을 받고 들어주기 때문에 나도 죄책감이 적고 아, 쓸데없는 얘기를 들을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게 돼서 저는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때 하는 고민 상담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접근 방식만 다르지 그 완전 비슷한 게 네, 되게 비슷해요. 저도 제가 책을 읽을 때 뭐 만약에 마음이 힘든 경우에는 읽는 책들이 보면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인 분들이 쓴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겠으니까. 네. 이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쵸. 이게 알고 뭔가 싶어서. 실체를 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그 임상 실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또 보는 것만으로도 미러링이 돼서, 아, 이게 나 혼자만 겪는 일은 아니고, 또 나만 되게 이상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에서 오는 그 아까 위로 같은 것들 또 느낄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동질감을 느끼면 개운할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저는 저 스스로한테 미리 처방을 좀 해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맡에서 자기 전에 보면 좋은 책, 뭐 진짜 일적으로 괴로울 때 일에서 안 풀리고 뭐 돈 문제나 아니면 효능감의 면에서 일의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막혀서 고민일 때 찾는 뭐 선배 같은 책, 그리고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별거 아닌 걸로 소모감을 느낀다,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 느낄 때 찾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이제 제가 좀 안심하고 읽을 만한 마치 상담사 같은 개념처럼 여러 개를 책을 경험해 본 후에 특히 좋았고 좀 특히 신뢰할 만했던 책들을 선정해서 제 곁에 두는 거죠. 그러면 마치 분야별 상담사를 곁에 두는 것 같은 네, 그런 처방사를 두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책을 잘 보는 데 꽂아놓으면 지나가면서 계속 그 책 등을, 책 제목을 계속 읽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이제 그 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뭐 단어든 문장이든 아니면 그냥 느낌이든 그게 이제 순간순간 오게 되는데, 네. 그게 약간 좀 영양제 같은 느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그쵸. 어쩔 때는 진짜 제목만 봐도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도아님은 직접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저것 많이 써붙여 놓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플래그나 이 떡 메모지 같은 것들을 막 붙여 놓으면 이게 이제 급할 때 그냥 책을 딱 대충 휘리릭 넘겼을 때 그렇게 뭔가 표시를 확실하게 해둔 것들 위주로 그냥 한 1, 2분만 봐도 이렇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때 분명히 예전에는 내가 좋아서 써놓고 뭐 좋다 했는데 살면서는 또 그게 잊으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펼쳤을 때 여기에 그때 내가 이런 메모를 써놨네? 난 이런 거를 밑줄을 그어놨었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부분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시 인지를 또 하면서 아, 맞아.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았지. 하면서 빨리 해결이 생각보다 될 때도 많아요. 저도 방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약간 꽂혔냐면 급할 때라는 말이 책을 보는데 급할 때가 어딨어요. 시험 볼 때 말고는 없거든. 근데 지금 급할 때라는 표현을 쓴 거에서 아, 책을 정말 시시때때로 그렇게 찾아서 보는구나를 느껴가지고 네. 방금 되게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뭐 중요한 미팅이 있다. 아니면 오늘은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 아니면 오늘은 너무 많은 태스크가 내 하루에 꽉꽉 차 있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하다. 뭐 이런 날도 가끔 있거든요. 아, 너무 재밌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내 마인드 컨트롤을 도와주는 책이 있었지 하면 이제 그거를 잠깐 한 장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약간 선크림 바르는 느낌. 맞아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오늘 피곤하니까 비타민 2개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책을 읽는 거예요. 네, 네. 마늘 주사 한 대 맞고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처럼. 아, 약간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것도 궁금한데 뭐 6월 한 달간의 최고의 마늘 주사는 뭐였는지. 아. 와, 그러면 6월 한 달. 그래, 맞아. 6월이 벌써 이제 막바지잖아요? 벌써. 네. 아, 저 있어요. 제가 이제 책 친구들이랑 이제 독서 모임 때 읽었던 책이긴 한데, 그거가 계속 저한테 이제 마음에 좀 강한 마늘 주사로. 힘과 영감을 줬는데, 제목이 좀 세요. 뭐예요? 전쟁 같은 맛이라는 책인데, 전쟁 같은 맛. 맛?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고록인데, 네. 전쟁 시기에 살았던 어머니를 회고하는 아. 그 저자의 책이에요. 근데 이 저자가 어머니의 이제 역사적인 삶의 아픔을 탐구하다 보니 연구자가 됐어요. 사회학 인문학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 자기의 개인적인 연구와 엄마의 삶과 자기의 삶을 이제 회고를 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읽었을 때 삶이 너무 이제 분투하는 느낌이 들고 좀 버겁다고 느낄 때 그 일제강점기부터 전쟁 시기를 살고 한국에서 추방당해서 미국에서 살았던 모녀여서 그런 이제 좀 정말 많이 척박하고 힘든 상황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좀 아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대도 멀리 떠나고 또 그러면서 아픔의 깊이도 좀 크고 무겁고 하니까 일상의 무거움이나 일상의 좀 버거움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초연해지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기록을 그때그때 충분히 그걸 연구화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인데 역사적 사료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서 되게 책이 수상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런 걸 보면서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상이나 내 개인의 삶도 기록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는 일들에 몰두하는 상황들이 막 쌓일 때 되게 무기력해질 때 있잖아요. 갑자기 다 뭐 하냐 이거 해서. 진짜 지금에 딱 필요한 마늘 주사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막 갑자기 이거 이렇게 다 한들 이게 지금 당장 무슨 소용인가 이럴 때도 있고 참 이게 뭔가 빨리빨리 나오는 건 없이 이렇게 산 넘어 산 같은 문제는 더 쉽게 발생하는 것 같고 할 때 이제 내가 하는 일의 가치라든지 이것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감정 자체도 소중한 기록과 누군가에게는 또 산을 넘어갈 중요한 자료로도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6월에 아프지만 애린데 좀 되게 약효는 좋은 그런 주사 있잖아요. 진짜 마늘 주사 좀 그랬거든요. 저 맞아봤을 때. 저 안 맞아봐가지고. 좋더라고요. 광고 아닙니다.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냥 이제 책을 읽는 방식뿐만 아니라 읽고 난 다음에 활용법이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워서 좀 저는 원래 뭐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저는 책에 아무 표시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티가 안 나게 읽었어요. 읽는 편인데 이제는 이런 표시하는 거나 이런 걸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되게 좀 그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나은님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왜냐면 저도 읽고 나서 뭔가 마음에 들면 머리맡이나 뭐 이런 데 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시 펼쳐보는 일은 잘 없게 돼요. 왜냐면 다시 보면 되게 랜덤한 데를 보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표시해놓고 나중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환경 탓도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바쁘고 내가 급하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급하게 나를 공감해 줄 걸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그리고 내가 이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데 내가 원한다고 나를 만나줄 전문가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도 그치, 아니고요. 그치. 그런데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100% 나에게 맞춘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내가 보고 싶은 만큼만 보고 싶은 때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책이 그래도 진짜 정말 누구나 평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진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한다고 모든 전문가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돈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책은 돈이 정말 없으면 뭐 도서관에 가도 되는 거고 하여튼 이제 굉장히 모든 사람한테 그래도 이제 비교적 평등하게 돌아가는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네.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 너무 고민해서 멀어지지 않았나? 괜찮아? 아. 이제 책 처방하고 마칠게요. 책 처방 책을 어떤 제가 걸로 그래서 혹시? 이제 책을 2권을 골라봤는데 네. 하나는 그 명랑한 은둔자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캐럴라인 랩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고 이 사람은 제가 이 책을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시기에 일도 많이 바빴고 생각하고 결정할 것도 많은데 내 편이 잘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읽게 된 책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혼자서 1박을 그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밤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되게 위안이 많이 됐었고 처음으로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면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틈에서 외면당하거나 빠져나와 있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고 고독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살피기 위해서 홀로 잠깐 빠져나오는 주체적인 행위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둔자인데 왜 명랑한이 붙느냐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내 삶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를 고립시켜서 그 고립으로만 남지 않고 고립되는 거는 이제 버려지는 느낌이라면 고독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를 지키는 행위랄까? 라고 해서 이제 관계 속에서나 혹은 일이나 삶에서 사회가 정한 어떤 관계의 틀에 갇히지 않고 나를 적극적으로 고독하게 지켜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혼자 여행을 가보시는 것까진 힘들더라도 뭐 한 반나절 정도 혼자만의 데이트 시간을 만드셔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산책길에 있는 벤치일 수도 있고 나를 정말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해줄 공간을 하나 찾아서 그곳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고 제가 이제 한 문장을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혼자라는 상태를 일시적인 상태로 여겼던 것 같다.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선택한 고독의 수준이 어떤 면에서든 내게 좋았기 때문에, 나와 내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왔을 것이다. 홀로 있는 상태는 개성의 온상이고 나는 홀로 있는 상태가 그렇게 변덕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준다는 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물어야 할 왜는 왜 혼자 지내는가가 아니라 왜 혼자 지내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혼자서 변덕스러운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지를 막 설명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저자는 이제 자기 삶과 자기가 이제 사유했던 그 고독의 시간을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외로움에 매몰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독을 즐기면서 살자 뭐 이런 교훈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의 삶을 그냥 자신 있게 터놓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좀 씁쓸한 장면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 또한 굉장히 실제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감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온 책은 인생의 태도라는 책인데 이 웨인 다이어라는 저자가 지었어요. 근데 이게 부제가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평생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지만 이 사연자분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은 거에 사실 서운했던 거가 맞아. 좀 사실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힘든 있었잖아요. 거죠. 네, 뭐 고민을 해결해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경우에일 때 즉각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했던 부분을 하나를 찾아봤는데 약간 그때 도아님이 읽었던 펜듈럼 이야기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내 감정에 책임지기라는 이제 파트고 우리가 보통 행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타인과 혹은 다른 존재와 섞어서 표현을 한대요. 예를 들면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당황했어. 너 때문에 오늘 불행했어. 혹은 세상에 온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밖에 없네. 백악관에 앉아있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나네. 주식시장 때문에 우울하네. 라고 이제 어떤 대상과 존재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연관 짓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저자는 사실 이런 일이 지구상에서 벌어질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는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썼던 주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불행이나 열등감을 혹은 우울감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가 되게 사실 엄청 뻔한 얘기이긴 한데 저는 이런 뻔한 얘기도 이렇게 심리학자가 얘기를 연구를 통해서 적어놓은 거를 보면은 그냥 어떨 땐 이 뻔한 얘기조차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아. 내가 너무 서운하고 막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면 이런 당연하고 뻔한 긍정적인 빠져나갈 길조차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찝은 그 고민 상담을 해줄 사람이 그 좋은 얘기를 해줄 거라는 확률이 너무 적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상담자분 혹은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책들이 아니어도 나의 마음을 좀 빨리 헤아려주는 작가, 내 마음에 딱 찰떡같이 결이 맞는 글을 쓰는 뭐 이런 사람을 찾아보는 재미도 굉장히 또 매력 있는 탐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맛집 같은 것도 사실 누가 맛있다고 해서 다 맛있진 않잖아요. 맞아. 그쵸. 이게 뭐, 이 친구가 혹은 여기 뭐 평점이 되게 좋아서 되게 맛있어 이랬는데. 네, 그래서 여긴 인생집이야 해서 갔는데 의외로 내 취향이 아닐 맞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인생 맛집을 찾으려면 사실 실패도 해보고 내가 경험을 이곳저곳 해야지. 지불해보고 실험을 해보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방앗간 같은 집들을 찾아내잖아요. 그것처럼 책도 좀 그런 식으로 모험을 하면서
내 곁에 둘 책들을 선정하는 거죠. 그거는 죄책감도 안 느껴도 되고 아까 도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돈을 내고 혹은 내 시간을 지불해서 고르는 거니까 좀 더 구체감 없이 진짜 마구마구 편하게 들여다보고 아니면 확 덮어버리고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약간 마무리하는 단계가 이제 되다 보니까 고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티 같은 말을 한번 하자면 사람은 원래 실망시키는 존재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기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는데 이 사람은 답을 했는데 하여튼 마음에 들었다. 너무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한 상황을 예상을 하고 실망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말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케이스에서는. 좋네요. 네. 사람 그리고 사람에 너무 기대면 안 된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저이지만 또 예상치 못하게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위로를 하는 것도 또 생기거든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를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뭔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니 너무 큰 도움이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나눴지만 취사 선택하셔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주관적인 참견일 뿐이니까요. 개인적인 경험이고. 네, 편하게 취사 선택하셔서 셀프 처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보든 얘기를 쓰든 진짜 상담을 받아보든 그쵸?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 너무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을 했다는 거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그 친구의 태도를 바꿀 방법도 없다. 그렇지만 내 행동을 바꿀 방법은 많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을 해보면서 내가 진짜 가진 문제의 실체를 파악해 보는 것부터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사연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많은 또 더 현명한, 더 다양한 조언과 여러분의 참견을 기다리니까 댓글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많이 써주세요.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